안녕하세요. 뮤지컬 씹어먹기의 줄리오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함께할 뮤지컬은 레미제라블입니다.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세기의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출간한 그런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의 제목 레 미제라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레 미제라블 이게 그냥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레 미제라블, 이 뜻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어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쳐서 이 아주 혼란했던 혁명기를 거치면서 프랑스 역사상 민중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 중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장발장의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발장이라는 인물은 소설 속의 가공인물이죠. 그런데 이 장발장의 실제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외젠 프랑스와 위도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의 저자인 빅토르 위고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발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 비도크라는 인물이 추악한 범죄자로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장발장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신의 사명으로 이 범죄자들을 그냥 싹 다 잡아넣기 위해서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자베르라는 인물, 두 사람 모두의 모델이 된 겁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비도크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비도크라는 인물이 범죄자로서 인생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베르같이 범죄자를 잡는 그런 경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 비도크의 삶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도크는 1775년 프랑스 북부의 아라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의 평판은 이랬어요. 겁이 없다, 그리고 좀 난폭하다, 그리고 교활하다, 또 재능이 있다, 그런데 게으르다, 뭐 이런 평판을 듣고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도크가 마을 주변에 있는 군대에서 프랑스 검수를, 지금 우리가 펜싱이라고 부르는 프랑스 검수를 연마를 하게 됩니다. 제법 잘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벌써 거친 수퇴지라고 하는 이상한 별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겁도 없고 난폭하고 검술도 잘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 거친 수퇴지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면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도크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정말 끼도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혹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최근에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만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이렇게 멧돼지 가면 쓰고 쌍칼 들고 이렇게 싸우는 이노스케라고 하는 캐릭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비도크가 첫 번째로 범죄자로서 삶을 시작하는 나이가 불과 13살입니다. 13살에 집에 있는 은쟁반이나 이런 은식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팔아버려요. 근데 부모님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도크라는 사람은 13살의 나이에 아라스 근처에 있는 보데라고 하는 감옥에서 2주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너무 난폭하고 애가 좀 버릇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의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 뭐 촉법소년이라던가 뭐 이런 소년범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봐도 13살밖에 안 돼. 13살이면은 대략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런 아이를 신고를 했다 그래서 감옥에 2주를 집어넣었다. 좀 무리수가 있는 그런 형벌인 것 같죠.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형법주의의 원칙인 엄벌주의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엄벌주의. 이 엄벌주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교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교정주의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교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무조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무조건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너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초범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봐줄 테니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집행유예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감옥에 갔는데 돈을 내면 나오는 보석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국가에서 때가 되면 사면, 그래서 어떤 죄들을 없애주는 그런 제도들을 전부 교정주의라고 해요. 그러나 이 엄벌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는 프랑스 형법의 원칙입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이 엄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렇게 13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2주를 보낸 이 비도크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14살이 되니까 이제 막 집도 싫은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현금을 깡그리 들고 나와서 미국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금을 가지고, 지금은 벨기에 땅인데 그 당시에는 프랑스의 땅이었던 항구 도시 오스텐드라는 곳으로 가서 미국행 배를 타려고 하다가 거기서 만난 무리들한테 현금도 털리고 하여튼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갖은 고생을 다 하고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신고를 안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옥 갔다 오면 정신 차리겠지.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신고를 안 하고 얼마나 부모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 13살, 14살에 이미 일단은 공식적으로 전과 1범, 비공식적으로는 전과 2범이 됩니다. 그리고 16살이 돼서 비도크는 부르봉 여단이라고 하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돼요. 이 당시에는 16살 정도면은 입대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군대에서 아주 유명한 이 검사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비도크가 나중에 쓴 회고록을 보면요, 자기가 이 6개월 동안에 15명하고 검술 시합을 벌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2명을 죽이게 돼요. 군대에서 정상적인 결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비도크는 또 2주 동안 군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식 결투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죄라 그래서 아주 중벌은 내리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2주를 보내게 되는데, 이 2주 동안 얌전하게 수감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때 자기 동료들이 탈옥하는 걸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때 경험들이 앞으로 이 비도크의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이 될 투옥과 탈옥, 이것의 기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도크가 17살이 되던 1792년에 프랑스 혁명정부, 이 당시는 1789년에 이미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정부가 전복이 됐고요. 그리고 1792년은 아직은 부르봉 왕가에 있었던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명이 보존이 돼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오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다 이 유럽에 있는 각국의 왕궁들이 굉장히 혈연 관계로 다 맺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오빠가 누구냐면 오스트리아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목숨이 위협할 것 같으니 그러면 이 혁명정부한테 계속 그렇게 이 왕족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다른 나라들이 너희 나라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때 프랑스는
뭐 사실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었는데 외국에서 그런 액션들이 들어오니까 이거 봐라 그래갖고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1792년 9월에 발미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비도크도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네, 참전을 하게 돼서 이때 척탄병, 그러니까 수류탄을 던지는 그런 척탄병 상병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이 상병 진급 행사에서 어떤 부사관한테 검술 결투를 신청을 해요. 근데 이 부사관이 이 비도크가 굉장히 검술을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절을 합니다. 이때 자존심이 상한 비도크가 이거 봐라, 내 결투를 거절을 해? 그래서 가서 폭행을 해요. 이 당시에는 일종의 이런 하극상, 군대 계급이 있는데 하극상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중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도크가 어쨌든 하극상은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비도크가 부르봉 여단에서 탈주를 해서 제11 경기병 연대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디지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원 관리가 뭐 잘 되던 시기도 아니고, 또한 혁명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뭔가 행정체계들이 굉장히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옮겨도 뭐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해 11월 6일에 있었던 저마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프랑스군 지휘관이었던 디무리에 장군 휘하에서 아주 맹렬하게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해인 1793년 4월에 이 11경기병 연대에서 얘는 부르봉 여단의 탈주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이때 비독은 오스트리아군 진영으로 도망을 가요. 하여튼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하는 비도크입니다. 그래서 몇 주 후에 다시 프랑스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경기병 연대 어떤 대위가 중재를 해서 그래도 얘가 잘 싸우는 애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서 다시 부대에 복귀를 하고, 와서 보니까 뭐 분위기도 안 좋고 더 이상 이 부대에 있으면 안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관두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부르봉 여단에서 탈주한 사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경기병 연대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관둔 거대로 남아있고, 부르봉 여단에서 탈주병으로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라스로 돌아온 이 비도크가 뭐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했겠어요. 한량이죠, 한량.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가 됩니다. 이렇게 바람둥이가 돼서 시정관계에 얽히다 보면 아무래도 뭐 끝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있는 여자하고 이렇게 잘못 얽혀서 또 이 비도크가 둘 다 폭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살이던 1794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13살 처음에 갇혔던 보대 감옥에 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그런 시기에 벌써 공식적으로는 전과 3범, 비공식적으로 4범, 그리고 감옥에 벌써 3번 갇히게 되는 그런 기록을 갖게 됩니다. 네, 감옥에서 나온 이 비도크는 지금은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사기를 치면서, 아주 짜잘한 사기들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경찰한테 검문에 걸려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르봉 여단의 탈주병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나는 저기 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귀족 루소다 라고 가명을 냅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진술을 확인하는 도중에 또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내가 잡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릴 출신이다, 그럼 릴에 있는 시민 명부랑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도망갈 틈을 보다가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20살을 성년이 되었습니다. 비독이 또 화를 참지 못하고 또 가서
네, 둘을 다 폭행을 하게 돼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이 문서를 위조를 해서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게 되는데 번번이 살인 미수 혐의가 또 추가가 돼요. 8년 노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선원 복장으로 갈아입고